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만 추렸어요. 필기 80문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다음 중 장기 요양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비교하셔야 돼요. 돈 내기가 나오면 이용계획서, 인정서에는 등급과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번 수급자의 주요 기능의 상태, 수급자 상태는 나오지 않죠? 2. 이용 한도액, 요거는 이용계획서예요. 3. 수급자 희망급여, 4. 본인 부담률, 돈 내기니까 이용계획서이다. 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나 내용,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인정서입니다. 인정서에는 일단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죠. 몇 등급 맞았는지 등급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5등급 그러면 치매 등급이다 이거예요. 유효기간은요 2022년 몇 월 며칠부터 24년 몇 월 며칠까지 2년 동안 나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서비스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인정서라는 거예요. 서비스 종류는요 이용계획서에도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인정서는 대상자 인적사항, 귀요보, 또 5등급, 유효기간 2년,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나오면 인정서이다.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나 비용이 나오면은 이용계획서예요. 아시겠죠? 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냐 이거죠? 1번 재가급여 비용은 대상자가 20%를 부담합니까? 본인 부담금이 재가는 15%, 2. 시설급여 비용은 대상자가 20% 부담이 아니라 시설은 20%예요. 재가는 15%, 시설은 20%이다. 국가에서는 20% 부담한다. 조세, 국가 같은 말이죠. 나라에서 20%를 부담해 줍니다. 4. 총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됩니까? 본인 부담금 내잖아요. 본인 부담금도 낸다. 5.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한다? 여러분 건강보험료는 내시죠? 장기요양보험료 따로 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포함돼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영수증 시간 날 때 보세요. 이 건강보험료 용지에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저 같은 경우는 12점 몇 프로가 이렇게 추가돼서 나오더라고요. 별도 징수가 아니라 통합 징수한다. 하지만 운영은 별도로 한다 해서 별도로 운영된다. 또 별도로 회계한다 해서 별도 회계이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별도 회계가 뭐야?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요. 돈 관리는 따로 한다 이거예요. 돈은 같이 받기는 하지만 건강보험료로 같이 받기는 하지만 운영이나 회계는 돈 관리는 별도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 방식, 장기요양의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거죠. 또 본인 부담금은 대상자가 재가는 15%, 시설은 20% 내죠. 나머지 조세, 나라에서 국가 지원으로 내준다. 20%. 보험료는 60에서 65%, 본인 부담금은 15에서 20%. 그쵸? 이렇게 재원 조달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3번 등급 판정 후 대상자가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등급을 받았어요. 등급을 받는 게 뭐죠? 인정서였죠. 이거를 시설에 제출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1. 건강보험증, 2. 모니터링 기록지, 3. 장기요양 인정서, 4. 장기요양 평가서, 5.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일단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등급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용계획서도 제출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 기관에 인정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주죠. 대상자는 기관에 제출을 하는 거고요. 4번 등급 판정 대상자의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는 일단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하죠? 여러분 가나다라 요런 문제는요. 여기다 번호를 매기시면 됩니다. 일단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신청하는 거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실시.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종료.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종료하는 게 맨 마지막이겠구나.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겠구나. 요거는 번호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신청하려면은요, 신청을 먼저 해야겠죠. 계약 먼저 하나요? 계획 먼저 하나요? 일단 우리 엄마 치매 대상자로 서비스 받으려고 하면은요, 어떤 프로그램 해주실 거예요? 비용은 얼마예요? 계획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계약하겠죠? 계획을 먼저 하고 계약을 한다. 계획이 먼저라는 거예요. 플랜 짜고 도장 찍는 거예요. 계약을 한다.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호 적어놨죠? 그러면 가, 다, 나, 라, 마. 가, 다, 나, 라, 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정답 4번입니다. 가나다라마 문제는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수급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이 명시된 것은 부담률, 한도, 금액, 돈 얘기가 나오면 이용계획서라고 했어요. 이용계획서이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표준이란 말이 개인별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용계획서는 뭐가 나오냐? 일단 이용 한도액이 나옵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이용 한도액이 나와요. 치매 5등급이면 거의 한 100만원 정도가 월 한도액이다. 그 중에서 본인 부담률은 몇 프로이냐? 재가는 15%, 시설은 20%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급여의 종류와 횟수가 나옵니다.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가 나와요. 인정서에도 종류가 나왔죠? 인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요. 이 횟수는 돈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횟수,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계획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6번 대상자 및 가족이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할 때 신청 기간은 2년 동안 잘 사용했어요. 갱신해야 되죠? 두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90일과 30일이 나와요. 보자고요. 90일과 30일 나온 거 1번밖에 없죠. 등급 판정은 한 달 안에 30일 이내에 나온다. 이의제기는 3달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갱신은 90, 30 두 개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7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맞는 단어는 장기요양 기간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역할을 하는 뭐뭐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용계획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비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용계획서이다. 이렇게 보고 맞추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급여의 종류와 내용 하면은 인정서겠죠? 8번 재가 요양보호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스킨십이 닿는 것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 했어요. 1. 취사. 이거는 뭐죠? 일상생활이죠. 2. 세탁.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죠. 3. 몸단장. 몸이 닿겠구나. 스킨십이 필요하겠구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야. 4. 생활상담. 뭔가 정서적인 거죠. 5. 외출 시의 통행, 일상 업무의 대행,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하는 거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였어요.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신체 하면은 스킨십이 닿는다. 몸단장이다. 표준 서비스에는요,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 있다 하면은요, 활동을 하고 있겠죠?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집 안에서 집안일 한다 하면은요, 일상적인 생활이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요. 일상생활로 보시면 되겠고요. 스킨십이 필요하다. 대상자와 몸끼리 닿아야 된다 하면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집 밖에서 하는 거,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나가서 하는 거, 외출 시의 동행입니다. 은행 가고요, 관공서 가고요, 병원 같이 갑니다. 일상 업무를 대행해줘요. 대상자가 못 움직이죠? 요양보호사 혼자서 밖에서 활동해주는 거예요. 처방전 받은 것으로 약 타주기 합니다. 대리 처방은 안 돼요. 은행 가고 물품 구매하고 관공서 이용하는 거, 요양보호사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일상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또 생활지원 서비스, 일상적인 생활은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는 것입니다. 아까 물품 구매는 활동 지원 서비스였는데 장 보기는 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아니죠? 장을 왜 보죠? 밥하려고 장 보죠. 취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 보기만 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일상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활동 지원 서비스로 보시면 돼요. 스킨십이 필요한 거, 구강관리, 양치시키고, 몸단장, 머리 감기기, 세면 도움, 얼굴 씻기기, 식사 돕고, 체위 변경, 목욕 도움, 화장실, 복지용구 이용하는 거 도와주는 거, 관절의 구충 예방. 다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몸과 몸이 닿죠? 스킨십이 필요하면 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정서적으로 하는 거 정서 지원, 말벗, 격려, 위로, 상담, 의사소통.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 있다고 하면 활동 지원 서비스, 집 안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생활 지원 서비스, 몸과 몸이 닿는다. 스킨십이 필요하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9번 재가에서 제공하는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죠.
1. 청소 및 주변 정리 요거 맞죠? 2. 말벗하기는 정서 지원 서비스예요. 또 침상 목욕 스킨십이 닿는다 이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옷 갈아입히기도 역시 몸과 몸이 닿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관공서 가기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 있어 활동하는 거죠.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10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밖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외출 시에 통행, 일상 업무의 대행 등이 있었죠. 목욕은요. 스킨십이 닿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2. 함께 은행 가기 집 밖에 가는 거 요거 맞죠. 3. 세탁하기는요. 일상 생활이죠. 또 말벗하기는요. 정서 지원 서비스. 식사 도움 역시 신체죠. 스킨십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2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완료한다. 맞는 것 같죠? 3. 공단 소속 직원이 장기 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최종 판정하는 것은 직원이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였어요. 등급판정위원회. 4. 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장기요양위원회에 제출합니까?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했어요. 또 5.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정답 뭐죠?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2번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는 사실 일정 시간 하면 딱 나왔어요. 뭐죠? 주야간 보호죠? 글씨도 크게 되어 있네요. 일정 시간 하면 주야간 보호고요. 일정 기간 하면은 단기 보호예요. 3번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방문 목욕이죠. 2.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방문 요양이에요. 3. 장기요양 기간에 장기간 입소해서 보호한다. 기간에 입소하는 거 뭐죠? 시설급여죠. 시설급여. 시설로 들어가는 거라서 시설급여이다. 4.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한다. 복지용구 대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타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 또는 복지용구에 대여이다. 5번 일정 기간 동안 기간 하면은 단기의 기자다. 단기보호이다. 답 바로 나오죠.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해서 신체활동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 보호하는 건 단기보호고요. 일정 시간 보호하는 건 뭐죠? 주야간 보호였어요. 4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뭐냐? 복지용구 제공하는 거 기타 재가급여였죠. 장기요양 급여의 세 가지 뭐 있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종류 뭐 있죠?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그 밖에 복지용구에 대해 방문 간호가 있었어요. 방문 간호는 급여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복지용구 하면은 기타 재가급여이다. 5번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인정 75점인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등급은 여러분 이거 뭐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하죠? 해서의 상자 바로 2등급 나옵니다. 요거 어떻게 하죠? 75점은요? 여러분 요거 볼게요. 1등급은요. 전 일진입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실례하지만 키가 몇 cm세요? 195cm입니다.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발 사이즈는요. 275mm입니다. 2등급은요. 75점 이상이죠? 이상하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공을 들고 있었죠. 공의 각도는 했더니 360도 했어요. 3등급은 60점 이상입니다.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암기시켜 드렸었는데요. 3등급은요. 3분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4등급은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451-545입니다. 했죠? 451-545입니다. 이렇게 등급 점수를 외웠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전 일진입니다.
이상하죠? 2등급이구나 알 수 있고 75점이면 275mm 이렇게 해서 2등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45점 미만이라고 하면은 인지 지원 등급이라는 거. 장기 요양 유효 기간은요? 최소 2년 이상이다. 1등급은 4년마다, 2, 3, 4등급은 3년마다, 5등급은 2년마다이다. 그래서 2년마다입니다. 판정은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전까지라고 했고요. 갱신은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2개의 날짜가 나온다.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6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 개인중심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재가급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2. 재가급여보다 본인 부담금이 저렴해요. 재가급여는 15%, 시설은요 20%예요. 더 비싸다. 3. 사생활이 존중됩니까? 이거는 재가급여의 장점이죠. 4.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설로 가면 의료진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5.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요거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7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시군구이다. 보험자가 누구죠? 돈을 받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돈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을 어디다 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가입자는요? 피보험자는요? 우리예요. 국민이에요. 2. 등급은 방문 조사자가 판정합니까?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방문하는데 이 사람들이 판정하는 게 아니고요.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회.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다. 3.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본인이 지금 뇌졸중 걸려서 누워있으면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 되고요. 또 가족이 없으면 친족까지 됩니다. 또는 이해관계인,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가능하다는 거 대리 신청해 줄 수 있어요. 4. 보험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맞죠? 5. 독거노인은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없어도 수급자가 된다? 등급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을 받아야지만 수급자가 된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등급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정답 4번 보험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다. 독거노인일지라도 등급을 받아야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가 된다는 거. 8번 장기요양 인정 조사 시 일상생활 수행 동작을 평가하는 항목은 1번 목욕하기, 장보기. 2. 식사하기, 버스 타기. 식사하기 맞고요. 버스 타기 아니고요. 전화 걸기, 세수하기. 4. 옷 입기, 방 밖으로 나오기. 5. 은행 업무 보기, 화장실 이용하기. 도구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 몸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데요. 일단 일상생활 수행 동작, 옷 입고 벗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서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ADL이라고 하고요. 도구를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IADL이라고 합니다. 버스를 탈 수 있는지, TV 리모컨을 조작할 수 있는지 이것을 IADL이라고 하고요. 그냥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에서 activities, 움직일 수 있느냐.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선 일상생활을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 몸을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목욕하기, 식사하기, 세수하기, 옷 입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이용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9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외출이 가능하다.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3등급 딱 나오죠.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5점이자 공의 각도는 했을 때 360도입니다 했었죠. 60점 이상이면은 되는데 65점이에요. 2등급은요? 이상하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고 275mm 75점 이상이었으니까 65점이야. 그러면 이거는 3등급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보자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등급 외가 있고요. 인지지원 등급이 있어요. 45점 미만이라고 한다면 인지지원 등급이었죠. 1등급은요.
전일진입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상하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정이 있거든요. 일정 부분 사정이 있거든요.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1등급은 키 195, 95점 이상. 2등급은 발 사이즈 275, 75점 이상. 3등급은요, 공예각도 360도 60점 이상이었죠. 451에 545.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것은 요렇게, 요 사이 점수, 뭐 65점. 그러면 3등급이 되겠죠. 그러면 80, 90은요,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등급 판정 대상자의 장기 요양 인정, 최소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있어요. 1등급 대상자가 2년 후에 또 1등급이 나왔어요. 동일한 등급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4년마다, 2년이 아니라 4년마다 하면 되고요. 2등급, 3등급, 4등급자가 2년 후에 등급을 맡았는데 똑같이 2, 3, 4등급이 나왔다고 한다면 동일한 등급이라면 3년 후에 하면 됩니다. 5등급 대상자는 2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년마다 한다. 그래서 최소 유효기간이 2년마다입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요양보호사의 역할 물어봤어요. 서술어 먼저 볼게요. 전달한다. 요것만 봐도 답은 딱 나오죠?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대상자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것에 대한 정보를 누구와 공유하죠? 가족, 의료진, 시설장에게 전달을 하고 의료진의 지시를 다시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 중간에서 이쪽 저쪽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숙련된 수발자, 숙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가족, 시설장,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 또 관찰자는요, 관찰해요. 변화를 살피죠. 변화를 확인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살피고 나서 전달하는 거죠. 또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안위를 도모합니다. 동기 유발자, 아유 잘하시네요. 이렇게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지지해주는 게 동기 유발자가 되겠어요. 옹호자, 편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지켜주는 게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숙련된 수발자, 정보의 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의 역할을 한다. 2번,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 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기구는, 여러분 등급 최종 판정하는 기구 뭐죠? 등급 판정위원회. 이 정도는 딱 알고 계시죠? 장기 요양 인정이나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 기구예요. 어디에 설치됐죠? 시, 군, 구에 설치했죠.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기구는 등급판정위원회이다. 3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등급 물어봤죠. 여러분 요것만 봐도 사실 딱 나옵니다. 기호부 들으신 분들은 알죠? 전일진입니다. 1등급이에요. 그쵸?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96점인 대상자의 등급은, 키는 195cm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이면 됐는데 96점이니까 1등급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것도 뭐 기억하셔야 되죠? 전일진입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1등급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2등급이에요. 3분만 시간을 주세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3등급이죠. 제게 사정이 있거든요. 사정이 있거든요.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4등급입니다. 일단 요걸로 등급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 실례하지만 키가 몇 cm세요? 저 195cm입니다.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발 사이즈도 굉장히 크신데 발은요 275mm입니다. 2등급은요 75점 이상이에요. 공 들고 계시는데 이 농구공의 각도는요 360도입니다. 3등급은요 60점 이상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1, 2, 3등급 다 외우셨죠? 195, 1등급은 95점 이상이다. 275, 2등급은 75점 이상이다. 360도, 3등급은 60점 이상이다. 여기까지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60점 이상이다 하면은요 부분적으로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해서 3등급이죠. 그리고 60점 이상이면은 3등급이에요. 이렇게 맞추시고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451에 545입니다.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입니다. 이거예요.
5등급은 거의 다 치매예요. 45점 미만인 거 다 이상인데 하나 미만인 거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거예요. 4번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을 제공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물어봤습니다. 의료복지시설은 두 가지를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의료복지시설에는요, 노인 요양이란 말이 들어가죠. 노인이 간다, 요양하러 간다 해서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생, 공동생활 가정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입소자가 9명 이내인 공생은요,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이 갑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집처럼 환경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9명만 받고요. 또 어딘가 좀 더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료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설로 가는 거예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로 가고요. 입소자가 9명 이내이고 뭔가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이 공생, 공동생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급식 요양, 밥도 먹을 수가 있다 한다면은 노인 요양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노인 요양 시설밖에 없잖아요. 노인 공동생활 가정 그럴듯한데 요양자가 빠졌잖아요. 그죠? 무조건 노인 요양 요 네 글자가 들어가는 게 의료복지시설이에요. 그래서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생, 공동생활 가정 요거 두 가지가 의료복지시설입니다. 5번 노인 복지시설 유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금방 했었는데 그쵸? 노인 요양 공생은 뭐라고 했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했어요. 단기보호는 뭐였죠? 재가노인 복지시설이었죠. 대가노인 복지시설. 또 노인 복지관, 이건 잘 모르겠어. 복지관은 건강한 사람들이 가겠죠? 노인이 여가를 복지하는 시설입니다. 요거 맞다. 4번 양로시설. 양로시설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노인 주거복지시설입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또 경로당은 건강하신 분들이 가죠. 노인 여가복지시설이에요. 여가복지시설. 그래서 정답은 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이다. 노인복지시설에는 세 가지가 있다.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일단 주거복지시설은 거기서 먹고 자고 주거하는 거죠. 양로원,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공생, 노인 복지주택이 있다. 양로원, 공생, 주택이 주거복지시설이라는 거. 노인 의료복지시설은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생, 공동생활가정이다. 두 가지죠. 여가복지시설, 건강하신 노인분들이 여가를 위한 시설이에요. 취미생활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또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다. 6번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 뭐 있었죠? 양로시설, 공생, 주택 있었죠? 1번 양로시설 답당 나왔네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노인 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이었어요. 또 노인 요양, 여긴 요양자가 없죠? 공동생활 가정 역시도 의료였다. 노인복지주택, 주택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었어요. 노인복지관,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거였잖아요. 취미생활, 노인 여가복지시설이었다는 거예요. 여가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또 의료복지시설, 양로시설이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다. 양로시설, 공생, 노인복지주택, 요게 주거복지시설이라는 거. 7번 다음 사회복지 분야 중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공적 부조가 뭐죠? 공공의 부조입니다. 공공부조예요. 뭔가 공공으로 부조해준다. 부조가 뭐죠? 돈을 보태준다 이거예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빈곤층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공공부조, 공적 부조예요. 딱 보자고요.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산재보험. 가난한 사람들, 빈곤층에게 해당하는 것은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겠어요. 사회복지 분야에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이 돈이 없어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바로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에는 5가지가 있어요. 국산, 건고노, 국산, 건고노, 사회보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요거는 직장 다니면 강제로 다 뛰어가는 돈이잖아요. 이게 사회보험이에요. 강제로 뛰어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험이다. 공공부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보험, 국산, 건고노가 있다. 사회서비스는요, 특정인이 대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주는 거 빈곤층 대상은 공공부조였죠. 특정인은 사회서비스인데요. 어떤 특정인? 일단 나이로 아동, 청소년, 노인을 나누죠. 그리고 성별로 여성을 좀 나누고요. 장애인, 다문화 가정, 요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빈곤층이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8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 제도를 국민들에게 해주냐 이거예요. 1번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합니까? 같이 돈을 받죠. 통합 징수한다. 왜? 건강보험료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한 13% 포함이 되어 있어요. 2.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와 다르다? 같습니다. 같아요. 같다. 동일하다. 3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은 각 3분의 1로 경감합니까? 40에서 60% 각각 경감해 준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했어요. 4.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무료이다.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이 무료예요.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전액 본인 부담한다. 9번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의 급여 비용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요양 서비스는 본인이 20%를 부담해요. 방문 요양은 재가급여죠. 재가는 15%를 부담합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 재가 서비스는 본인이 차량 비용을 별도 부담합니까? 그냥 그 낸 돈에서 차가 와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고 하잖아요. 그쵸? 차량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15%만 부담을 한다. 3. 방문 목욕 서비스는 재가급여죠.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요거 맞죠? 재가는 15%니까. 4번 방문 간호 서비스는요. 본인이 10%를 부담한다. 이거 역시 재가 서비스입니다. 15%를 부담한다. 요양시설은 본인이 15%를 부담해요. 시설은 20%를 부담하니까 틀렸죠.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보험료, 본인 부담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본인 부담금 시설은 20%, 재가는 15% 내잖아요. 그쵸? 보험료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에서 65%를 대주고요. 나라에서 20%를 대준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기초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다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10번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대상자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국민기초수급권자라고 했습니다. 답 뭘까요? 수급권자 두 개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요거 맞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이걸 뭐라 그래요? 국민기초수급권자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어떻다? 비급여 항목만 전액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본인 부담금이 있다 없다? 본인 부담금이 없다. 누가? 기초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1번 치매 노인 및 가족 대상으로 치매 초기 상담, 치매 조기 검진, 1:1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관은 치매를 상담하고 검진하는 기관 뭐였죠? 치매 안심센터였어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검진이나 상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죠? 일반적인 노인 되고요. 그리고 치매 노인, 또 치매 노인의 가족이 되겠어요. 이 사업은요. 보건소에서 많이 하거든요. 시, 군구, 보건소에서 많이 한다. 2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일정 기간 보호와 숙식 제공,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1. 노인 여가시설. 노인 여가시설은 취미생활이나 친목 도모를 하죠.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노인 여가시설이에요. 2.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요건 맞지 않나요? 일정 기간 보호해주고 숙식도 제공해주고 의료비까지 지원해주는 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이다. 치매 안심센터 뭐였죠? 치매 초기 상담, 또 조기 검진, 1:1 사례 관리 등을 했었죠. 또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의료복지시설에는요, 노인 요양, 요 말은 공동이에요. 노인이 가고 요양, 아픈 사람들이 간다는 거. 노인 요양 시설이 있고요. 노인 요양 공생이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이 있어요. 입소자를 기준으로 입소자가 9인 이내이다 하면은 공생이죠. 그리고 10명 이상이다 하면은요, 이게 바로 시설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양원이에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요 두 가지가 있다. 요거는 정말 국시에 자주 나오잖아요. 일정 기간 학대받는 피해 노인이 숙식 제공하고 쉴 수 있는 곳은 쉼터이다. 어디 쉼터? 학대 피해 노인의 전용 쉼터이다. 3번 국제연합 유엔이 채택한 노인 복지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노인 복지의 원칙이 요즘에 국시에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다 암기하진 않았었거든요. 어떤 원칙이 있냐? 독, 참자, 보존 이렇게 5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보호의 원칙, 존엄의 원칙이 있어요. 그냥 뭐 외우지 않더라도 답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보자고요. 1번 노인은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 경제적 기여도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된다 해서 존엄의 원칙이었고요. 2.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지 않는다?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공유해야겠죠. 이게 바로 참여의 원칙입니다. 3. 노인은 국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됩니까? 본인도 준비하고 가족도 준비해야겠죠.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 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보호의 원칙이에요. 4. 가능한 한 가정에서 오래 살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요양원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게 인간으로서 독립적으로 삶의 질이 높다. 독립의 원칙. 5. 새로운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참여시켜야겠죠.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 자아 실현의 원칙. 그래서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보호의 원칙, 또 존엄의 원칙, 독참자 보존 이게 바로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복지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가능한 한 가정에서 오래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독립의 원칙 맞는 말이죠. 요 페이지 필요하신 분들 보세요. 일할 기회를 갖거나 소득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으면 가정에서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독립의 원칙이다. 또 젊은 세대와 사회활동이나 지식, 기술을 공유해야 된다. 참여의 원칙이에요. 돈을 벌지 않아도 자원봉사라도 해야 된다. 자아실현의 원칙,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 또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 보호의 원칙이죠.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경제적인 기여가 없어도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돈 안 번다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4번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재가급여 있을 제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죠? 뭐 있어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복지용구 대여 있었잖아요. 장점은 뭐예요? 내 집에서 받는 거예요.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상자가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 집에서 받으니까. 병원이 아니니까요. 3.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요거는 장점이죠. 우리 집에서 받으니까 내 마음이 안정되고 뭔가 환경이 친숙하다. 4.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건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겠죠. 또는 시설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5.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집이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 공간인 건 장점이에요. 친숙한 환경이라는 거. 사생활이 존중되죠. 개인 중심 생활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여러분 상식대로 푸시면 됩니다. 달달 암기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5번 다음 중 노인 의료복지시설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아까 뭐 있었다고 했죠? 1번 양로시설, 2 노인복지관, 3 노인복지주택, 4 경로당, 5 노인 요양시설. 노인 그리고 요양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다 하면은 노인 요양 시설이고요. 입소자가 9명 이내이다 하면은 공생,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가정처럼 그룹으로 홈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로 그룹 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좀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조금 더 아프신 분들은 요양시설로 가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2가지가 있다.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라면 노인 요양시설, 9명 이내라고 한다면 공생,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요거는 정말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잖아요. 6번 요양 대상자 5에서 9명이 공동생활한다 하면 뭐예요, 여러분? 딱 공생 나오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근데 여기 요양이란 말이 없어. 그럼 이거 아니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요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양자가 없으면 안 돼요. 아픈 사람들은 요양시설에 간다. 그래서 공생과 그냥 시설이 있다.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키워드만 봐도 답을 맞출 수 있다. 9명 하면은 공생이에요. 공동생활 가정. 요양이나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다. 의료복지시설은 아픈 사람이 가니까 요양자가 들어가요. 노인만 받으니까 노인 요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명 이내라고 하면은 공생, 공동생활을 하는 가정이다. 또 10명 이상이라면 시설, 요양원에 간다 이 말입니다. 7번 장기 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우리 배웠잖아요. 국가 조세로 20%, 그리고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낸다. 20%를. 그리고 나머지가 보험료. 공단에서 나머지 60에서 65%를 내준다고 했었어요. 요거 맞죠? 2.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60%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겠죠. 하지만 본인 부담금 20%는 대상자에게 청구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이 회계란 말이 뭘까요? 돈 관리란 얘기겠죠? 징수. 통합 징수한다.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죠?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돈은 같이 냅니다. 우리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보면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가 13% 정도 포함돼서 나와요. 그래서 돈은 통합적으로 징수를 하는데 별도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별도로 운영한다. 이게 바로 돈 관리는 따로 한다 해서 독립회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회계가 아니라 통합징수인데 돈은 한꺼번에 받는데 운영은 따로 한다. 독립회계이다 이 말이에요. 4. 장기요양기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장기요양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요양원 이런 곳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할까요? 전액 부담하지 않겠죠. 이게 요양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본인 부담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경감해줘요. 몇 프로?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초수급권자입니다. 국민 기초수급권자. 기초수급권자만 영원이다.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감만 해주고 돈은 낸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간에 지급한다. 연 1회가 아니라 매달이죠. 매달. 당월. 매달 지급한다.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이게 답만 알아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재원은요. 국가에서 20%,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금 15%, 시설 관람이 20% 내야 된다. 나머지 60에서 65%는 보험료 공단에서 대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을 맞추는 거예요. 그쵸? 기초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또 40에서 60% 경감해주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라는 거. 8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있습니다. 그쵸? 인정서, 이용계획서.
인정서에는 등급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용계획서는 돈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단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이요. 1. 본인 부담금. 돈 얘기가 나왔네. 2. 재가급여의 한도액 돈 얘기네. 3.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 4. 장기요양의 이용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이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이죠. 이 둘 중에 뭘까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의 이용계획. 이용계획은 딱 봐도 이용계획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더라.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다. 이렇게 보기만 보고도 맞힐 수는 있고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비교할게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로 바뀌었죠. 표준이란 말이 아닙니다. 일단 등급이 나오고 유효기간, 그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나온다. 5등급 치매이다. 이용계획서는요. 이 월 서비스 급여의 한도액, 또 본인 부담률, 이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 비용에 대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인정서는 공단이 이 수급자에게, 대상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9번. 다음 중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요거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죠? 여러분 요거 어떻게 맞춰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나이는 65세 이상, 미만 둘 다 된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면은요, 질병명에 상관이 없고 65세 이하라고 하면은요, 노인성 질병이어야 돼요. 그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노인성 질병이어야 됩니다. 둘 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거동이 잘 안 돼야 되는 거는 공통이에요. 아시겠죠? 1. 뇌출혈로 쓰러져 노인성 질환이야. 병원에 있는 70세 나이도 많어 하고 혹하고 맞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병원에 있으면 이미 건강보험 혜택 받고 있죠? 이중 혜택이 안 돼요.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도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2. 당뇨병을 앓고 있는 80세 여성. 당뇨병 일단 노인성 질환 아니고 불편하단 말 없죠? 그러면 아니에요. 3. 혈관성 치매로 노인성 질환이야. 거동이 불편은 맞네. 50세 여성 나이를 보지 않는다. 이게 바로 대상자가 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로 관절염이 있는 70세 남성. 관절염이 있다고 했지 이게 뭐 움직일 수 없다, 거동 불편하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5.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90세 노인. 난청은 상관이 없고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면요 100세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기요양 급여의 대상자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 공통이고요. 65세 이상은 질병명을 보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환인지를 보는 거예요. 치매, 파킨슨, 뇌졸중 중에서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죠. 거동 불편한 건 똑같아야 된다. 입원 중이라면 안 된다. 이중 혜택이 되니까. 이중 혜택은 안 된다. 퇴원 후에는 가능하다.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나이가 어려도 된다. 뇌경색이면 노인성 질환이고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뇌경색으로 거동 불편한 50대 여성 되죠. 파킨슨으로 거동 불편한 40대 여성 되죠.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7세 여성, 노인성 질환은 아니지만 65세 넘으면 오케이.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성, 결핵은 노인성 질환은 아니지만 신체활동이 어렵고 70세라고 하니까 65세가 넘었으니까 된다. 요렇게 대상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질병명에 상관이 없다.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된다. 둘 다 공통적인 사항은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된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안 된다. 이겁니다. 10번. 장기 요양 인정 절차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계는 일단 신청을 합니다. 어디다 신청하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우리가 가서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직원이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 조사를 해요. 52개 항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요. 1차 판정을 하고 의사소견서 제출하세요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끼리 뭐를 하고 등급을 줍니다. 뭘 할까요? 목표 설정, 사례조사,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건강상태평가,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종 등급을 판정해 주죠. 그래서 등급이 나옵니다. 1, 2, 3, 4, 5등급 인지지원 등급, 그리고 등급 외로 또 등급은 없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장기요양 인정 절차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직원이 방문한다. 보통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많이 옵니다. 1차 판정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등급이 나온다. 이 등급이 나오는 게 뭐죠? 인정서입니다. 수급자에게 주는 거예요.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최종 등급은 어디서 판정하냐?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최종 등급을 판정해서 치매니까 5등급입니다. 이렇게 인정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계획서가 하나 같이 옵니다. 월 급여 한도액이 얼마인지, 치매는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시설급여 가려면 20% 내야 되죠. 재가급여는 15%죠. 시설급여 가려면 20%가 본인 부담금이다. 재가급여 부르면은 15%가 본인 부담금이다. 서비스의 종류나 횟수, 비용에 대해서 나오고, 월급여 한도액, 본인 부담금 나오면은 이용계획서예요. 이용할 수 있는 계획서. 인정서는 뭐가 나온다? 등급이 나온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고장난 보청기, 금이 간 안경을 끼고 있다. 이거 뭐죠?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계절에 맞지 않는 더러운 의복을 입고 있다. 필요한 의식주를 적절하게 제공하지가 않았다. 노인에게서 욕창으로 인한 악취가 난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 노인학대 유형 요거 뭔가요? 방임이죠. 방임은요, 의식주나 의료, 물품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 방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의 세금이나 이 납부를 안 해줬어. 이건 역시 방임이에요. 노인이 만신창이야. 그런데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집 안에 있으면 방임으로 하면 답이 맞고요. 집 밖이다 하면은 답을 유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고시 푸는 용도로는 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좀 맞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노인이 집 밖이야. 시설에 있어. 또 길거리야. 친척집에 버려졌어. 가출했어. 이런 것들이 다 유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임은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식주나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방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노모를 시설에 입소시킨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자기 부담금을 미납시켰다. 여러분, 노인이 지금 집 밖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으면 뭐라고요? 유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빨리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연락 두절했거나 왕래를 하지 않았다. 이건 역시 유기입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중에 대상자가 자녀로부터 학대를 받아 다리에 멍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간 뭐였죠? 학대받는 노인을 신고하는 기간, 노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었어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112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발견했을 때 의심이 되면 신고하는 걸까요? 확실하면 신고할 거예요. 의심이 되면 신고하는 겁니다. 확실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이 노인 학대를 신고하는 곳이다.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딱 나오잖아요. 그쵸?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에요.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을 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를 지원한다. 5번 장기 요양 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건강증진, 교육, 대체 인력 지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문제는 뭐예요? 이 요양요원을 도와주는 기관이 뭐냐 이거잖아요. 요양요원 지원센터입니다. 여러분 말이 어려우면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돼요. 요양요원을 지원해주는 기관은 요양요원 지원센터예요.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입니다. 6번 요양시설에서 목욕 돕기를 하고 있을 때 대상자가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경우 대처 방법은 이거 뭐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단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무리한다, 나가버린다, 말한다, 단호하게 대처한다. 일단 서술어만 봐도 단호하게 대처한다. 이게 답이죠. 반응하지 않고 계속 일처리를 마무리하면 안 되죠. 왜 이러세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생각나세요? 라고 말한다. 이건 뭐 아니죠. 제가 좋으세요? 라고 말한다. 무서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을 뿌리치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 7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국가고시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문제가 한두 문제는 무조건 나오잖아요. 1.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식사도 준비한다.
대상자만 우리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노부부인 경우에는 같이 현실에서는 준비하지만요. 이론상으로는 무조건 대상자의 식사만 준비합니다. 2. 대상자가 실수할 경우 즉시 훈계에서 재발을 방지합니까? 3. 직무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맞죠?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4. 입소한 노인의 권리보다는 시설의 운영 규정을 중요시합니까? 아니죠. 입소 노인, 대상자가 항상 중요하다. 5.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상식선에서 해결한다. 항상 확실하지 않을 때는 보고에서 그 지시에 따르면 되겠어요.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중요하죠.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방문 일정이 변경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서비스 내용과 방법은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시행한다. 내 행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다. 이 정도 알고 가시죠? 추가 서비스를 요청했어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8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구매 알선이 아니라 정보 제공만 한다고 했어요. 구매 알선 행위는 삼가고 정보 제공만 한다. 2.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기관에 의뢰한다.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하지 않죠. 타기관에 의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관, 요양보호사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의뢰하면 되겠어요. 3. 서비스 내용과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결정하나요?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시행합니다. 4.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요거 좋죠. 5. 사정이 어려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요. 안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9번 요양보호사가 자기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은 이거는 항상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죠.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시행한다. 틀린 거 없어요. 스트레칭된 자세로 유지한다. 유지는 숫자가 좀 길어진다 했죠. 10에서 15초 유지한다.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몇 초간 휴식을 했었죠? 5에서 10초. 통증이 느껴질 정도의 강도로 시행한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않을 정도. 5. 동작은 반복해서 빠르게 실시합니까?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실시하죠.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시행한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는 5에서 10초, 유지만 10에서 15초 길었어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근육을 긴장하고 또 부상을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요거 진짜 국가고시 많이 나오잖아요. 10번 다음 사례에서 대상자에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이 시할머니는 침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침대 쓰면 허리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매트를 썼다.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릭스 바로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매트릭스 사용을 강요받았어.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릭스 이렇게 키워드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가 없다. 자식한테 전화를 못한다. 불쑥불쑥 사진을 찍는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때리는데도 요양보호사들이 모른 채 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못했다. 개별화된 식단, 질 높다. 질 높은 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파마약 질 높은이에요. 머리를 커트했어 하면은 요거는 개별화된 것인데요. 파마약 때문에 머릿결이 상했어. 질 높은 서비스죠. 그래서 좋은 파마약 해주세요. 이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맨날 식은 밥 먹습니다. 병원 갔다 오면 대표달란 말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자신의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할 권리예요.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릭스, 휴대전화, 사진 촬영하면은 사생활.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혀의 유두가 커진다. 여러분 유두가 뭐죠? 이 혓바닥에 오돌도돌한 거 있잖아요. 이게 유두예요. 혀의 유두가 커진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혀의 유두가 위축됩니다. 나이 먹으면 다 쪼그라들잖아요. 2. 혀의 미래 개수가 증가한다. 미래가 뭐죠? 미래가 맛봉오리예요. 미각세포입니다. 미각세포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나이 먹고 증가하는 건 많지가 않더라. 감소합니다. 그럼 미래는 어디 있나? 유두 이 밑에 미래, 이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이게 미래라고 하네요.
유두는 위축되고 밀의 개수는 감소된다. 3. 단짠이 향상됩니까? 단짠, 단맛과 짠맛은 감소된다 그랬어요. 단짠은 감소된다. 그럼 뭐가 늘어나? 인생의 쓴맛과 신맛, 쓴시는 잘 느낀다 했습니다. 나이 먹고 오히려 더 향상되는 건 없는데 쓴맛 좋아요? 신맛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거는 또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써라, 아이고 쉬어라, 그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센시는 잘 느낀다, 단짠은 못 느껴요. 단맛을 못 느끼니까 설탕을 엄청나게 느꼈죠. 음식이 달고 짭니다. 4. 구강 점막의 재생이 증가할까요? 어렸을 때는요, 뜨거운 국 먹다가 혓바닥 뒤면은 뭐 한두 시간 만에 낫는데요. 나이 먹으면 하루 이틀 간다는 거예요. 재생이 더 안 된다. 5.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진다. 맞죠? 뭔가 신체적인 변화는 다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노인성 질환 특징 중요하죠. 1. 단독으로 발생한다. 단독으로 발생하네요. 단독 발생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죠.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생기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고지혈증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또 혈압이 생겨요. 이렇게 다 도미노로 계속 질환이 다른 질병을 동반합니다. 2. 경과가 짧고 재발하지 않는다. 짧으면 좋겠죠. 여러분, 무릎 아픈 거, 날씨 흐리면 또 아프죠. 무릎만 아프나요? 허리도 아프고 손 마디마디 다 쑤시죠. 경과가 길고 재발이 자주 되죠.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까지 동반되기가 쉽다. 3. 증상이 뚜렷해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증상이 거의 없고 애매하죠. 4. 대부분 급성 질병이에요. 급성으로 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선망만 급성으로 오고 대부분은요 만성이고 퇴행성 질병입니다. 5.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맞죠? 다른 질병을 이렇게 동반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뭐 설사 좀 했다고 우리 젊은 사람들 쓰러지지 않잖아요. 노인들은 의식이 없어집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요, 둔감해요? 민감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이게 뭐야? 그래서 인민감. 뭔진 몰라도 인민감으로 기억하자고 했는데 이게 국가고시에 떡하니 나왔잖아요. 인슐린이 뭐예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입니다.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에 대해서 민감성이 감소하면 혈당을 안 떨어뜨리겠지. 그래서 당뇨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단독 발생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고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증상이 거의 없고 애매하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대부분 만성퇴행성 질병이다. 이거예요. 3번 안압의 상승으로 하면은 사실 딱 나옵니다. 뭐 나와요? 녹내장 나오잖아요. 시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녹내장의 증상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1. 통증이 없는 흐린 시역. 통증이 없다 하면은 녹내장이 아니에요.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녹각. 각막이 뿌옇다 이랬어요. 통증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백내장에 가깝겠죠? 이 뿌옇게 혼탁한 각막, 혼탁하면 백내장 아니야? 각막 하면은 녹각, 녹내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녹내장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3.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밝은 불빛에서 백내장이다. 비읍으로 기억하기로 했어요. 이건 백내장입니다. 4. 검은 눈동자의 하얀 백태. 5.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임. 요거는 다 녹내장의 증상은 아니라는 거. 녹내장과 백내장 항상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녹내장은요.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뿌옇게 혼탁한 각막, 녹각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나머지가 다 뿌옇다, 흐리다 하는 것은 백내장의 증상이에요. 불빛주의 무지개, 비읍으로 시작하죠? 백내장입니다.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다 비읍이죠? 다 백내장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안압 상승, 통증이 있다, 각막이 뿌옇다 하면 녹내장이에요. 4번 노화에 따른 신경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신경계 특성 뭐 있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신경계 특성입니다. 1번 신경세포의 기능이 증가한다.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합니다. 2. 정서 조절이 안정해져요.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져요. 더 나빠진다. 3. 감각이 민감해집니까? 둔감해지죠.
4. 단기 기억이 감퇴한다. 단기 기억이 감퇴하고 오히려 장기 기억이 유지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년 전 일은 기억하면서요.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 메뉴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은 감퇴하고 장기 기억은 유지가 된다. 5.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증가합니까? 감소하죠. 신경계의 특성. 단기 기억이 감퇴한다. 장기 기억은 유지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5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감각기계가 뭐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요게 감각기계입니다. 1. 각막 반사가 좋아진다. 당연히 저하되겠죠. 2. 고막이 얇아진다. 얇아지는 거야? 두꺼워지는 거야? 고막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니까 잘 안 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둔해지니까 잘 안 들린다. 청력도 감소하죠. 3. 침의 분비량이 늘어납니까? 위액과 타액의 분비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4. 후각세포가 증가한다. 후각세포가 감소해서 냄새도 잘 못 맡는다. 5. 통증에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맞아요. 잘 모릅니다. 다쳐도 다친지를 잘 몰라요. 감각기계 통증에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고막이 두꺼워진다. 청력이 감소되고 침 분비량이 줄어든다. 후각세포 역시 감소된다. 6번.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잘 안 보이겠죠? 1. 동공의 지름이 줄어든다? 뭔가 커야지 잘 보이는데 줄어드는 거 맞지 않을까? 잘 모르니까 일단 패스. 2번. 눈썹이 굵어진다? 눈썹이 굵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늘어집니다. 젊었을 때 막 송승헌처럼 수검댕이 눈썹이다가 나이 먹으면 가늘어져서 그 선이 희미해지잖아요. 가늘어진다. 3. 결막이 두꺼워진다. 결막은 얇아집니다. 얇아지고 누렇게 변해요. 눈동자가 하얘야 되는데 그냥 누리끼리 하다. 4. 각막의 민감성이 증가한다.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도 감소했죠? 통증에 대한 민감성도 감소했죠? 웬만한 게 다 감소된다. 5. 수정체가 빨간색으로 변한다.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동공의 지름이 줄어든다. 이게 시각의 변화로 맞는 답이 되겠어요. 또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했죠. 그 황화 현상으로 파, 남, 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비슷비슷한 색깔이기 때문이에요. 눈부심도 증가하고 빛 수능도 어렵다고 했어요. 동공의 지름이 쪼그라든다, 줄어든다. 7번.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당뇨병 대상자 운동 중요했었죠?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 보기 보지 않아도 이게 항상 중요한 답이었어요. 1. 혈당 수치가 300 이상일 때 운동 강도를 높인다. 당뇨는요, 몇부터 당뇨라고 할까요? 공복인데 126 이상이 나오면 이거를 당뇨로 규정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요, 공복일 때 100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126 정도가 당뇨인데 300은 너무 높잖아요.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혈당을 일단 조절해야 돼요. 혈당을 조절하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으로 이 혈당을 조절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운동 전에 혈당 강화제를 먹인다? 그럴듯하긴 한데 혈당 강화제는 운동 전에 먹는 게 아니고요. 의사 처방에 따라서 먹는 거지 운동 전에 먹는 건 아니라는 거. 3. 장시간 운동하는 등산을 권장한다? 무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질병에 따라서 운동을 하지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는다 했어요. 무리한 운동은 삼가한다. 공복 시 운동할 때는 고혈당에 대비합니까? 저혈당에 대비하겠죠. 운동을 하면 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복 시에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에 대비해라 이거예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30분 이상 운동한다. 이게 당뇨병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당뇨병 하면은 나중에 합병증으로 뭐가 온다 그랬어요? 발기부전이 온다. 그리고 발 관리를 주의해라. 뭐를 일자로 자르라고 했죠?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된다고 했어요. 당뇨병의 4가지 증상이 또 최근 국시에 나왔었습니다. 뭐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예요. 쉽지 않나요?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많이 마시죠. 다식 많이 먹죠. 다갈 계속 목말라요. 다뇨 오줌을 많이 쌉니다. 다음, 다식, 다갈, 다뇨가 당뇨의 증상이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서 발 관리를 해줘야 된다. 발기부전에 후유증이 올 수가 있다.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때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 주 5회 운동을 한다. 이 정도까지요. 8번 안압상승으로 이러면 바로 뭐가 나오죠, 여러분? 녹내장 나와요.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질환은 안압상승이다. 통증이 있다.
뿌옇게 흐려지는 녹각, 각막이다, 각막이 뿌옇다 하면은 녹내장이에요. 9번,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하면은 사실 딱 나옵니다. 대상포진이죠. 띠 모양의 수포, 통증, 가려움, 자결감, 타는 듯한 통증이죠. 포함한 발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는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피부와 신경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생기죠. 그래서 대상포진 65세 이상이라면 예방접종 맞아라 합니다. 이 자결감 타는 듯이 이렇게 따끔따끔하니 아파요. 그래서 수포가 올라와요.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등 뒤 브레이지어 라인 이쪽에 많이 생겨서 본인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저희 요양보호사 동기 언니가 이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었어요. 언니가 산부인과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허리가 아팠대요. 그래서 아기를 뭐 이렇게 막 돌보고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알고 보니까 요통이 아니라 대상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그렇게 허리가 아픈 적은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등 쪽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아프다 하면은 좀 누구한테 봐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상포진이 온 것 같다 하면 어디로 가셔야 되죠?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과 가면은 이게 치료가 늦어져요.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초기에 좀 빨리 잡아야지 이게 번지지가 않고 휴유증이 적어요. 한번 대상포진 걸리면 또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또 계속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휴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고 평소랑 다른 아픔이 왔어. 그럼 여러분 대상포진 염두에 두시고 피부과 가세요. 65세 이상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40세, 50세도 요즘에는 면역력 떨어져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어딘가 아프면은 피부에 발진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보세요. 대상자도 아이고 쑤시다 그러면은 또 그냥 뭐 허리 아프겠거니 이렇게 그냥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피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거의 다 대상포진입니다. 10번 다음 중 욕창이 발생할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 1.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맞죠? 부적절한 영양 상태. 너무 삐쩍 마른 사람이 나쁜 것은 욕창이더라. 살찐 사람이 좋은 거는 욕창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쵸?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되면은 체중이 일단 감소하고 근육이 위축되면은 피하 지방이 감소되죠. 피하 지방이 감소가 되면은 욕창이 잘 생깁니다. 2. 변비가 있는 대상자. 변비가 있다고 욕창 생기는 거 아니죠. 3. 피하 지방이 많은 대상자. 욕창 오히려 안 생기고 좋아요. 4.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는 얼마나 좋겠어요. 욕창이 잘 생기는 사람은 장기간의 그 와상 상태죠. 그리고 체위 변경이 어려운 사람들 침대에서 막 잘못 끌어가지고 피부가 벗겨졌을 때 욕창이 생깁니다. 5번 요의 변이가 있는 대상자? 내가 그러면 지금 오줌 마려우면 저 욕창 대상자예요? 그게 아니죠.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뜻을 이해하면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똥 매리고 오줌 마리다고 욕창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요실금, 변실금 있는 대상자. 왜? 습기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되잖아요. 미생물이 번식하니까요. 그래서 욕창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는 영양이 부족하고 근육이 없는 삐쩍 마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피하 지방이 많으면 오히려 욕창이 안 걸린다는 거. 정답 1번.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금지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2. 이동 변기를 대준다. 배뇨 훈련을 한다. 요게 오히려 더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3. 골반 근육 운동을 한다. 골반 근육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 요실금에 좋았죠? 요거 맞습니다. 4. 꽉 조이는 옷을 입힌다. 5. 장시간 소변을 참았다가 한 번에 배뇨하게 한다. 장시간까지는 아니고요. 방광 용적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참았다가 배뇨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은 골반 근육 운동을 한다, 케겔 운동을 한다가 되겠어요. 유실금이 있으면 골반 근육 강화 운동하죠. 충분한 수분 섭취합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죠. 그렇게 해서 변비를 예방한다. 변비를 예방해야 복압성 요실금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살을 빼라, 체중을 조절해라. 이런 것들이 요실금 증상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증식하여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고 배뇨 후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가 끊어지는 질환은 이거 뭐죠 여러분?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해요. 요도가 좁아지니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겠죠.
노화에 따른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는 거. 배뇨하고 나서도 잔뇨감이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굉장히 가늘어지고요.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힘을 주어야 나와요. 밤에 자주 깨게 되죠. 소변이 마려울 때 또 참기는 힘들다. 심하다고 한다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습니다. 13번 골다공증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단백, 고지방식을 섭취한다. 고지방은 없습니다. 2. 탄력 스타킹을 착용한다. 탄력 스타킹은 정맥염에 사용하기도 해요. 심줄이 툭툭 튀어나오는 질환이요. 골다공증은 아니다. 3. 유연성을 키우는 요가, 수영을 한다. 여러분, 수영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 체중이 부하되면 더 아프죠? 그래서 이런 수중운동,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수중운동이 좋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고 했죠?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요게 골다공증의 답입니다. 일어서서 하는 운동은요, 근력을 유지시켜주고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거든요.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아가지고 골절이 잘 되는 상태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로 넘어지거나 낙상이 되면 고관절 골절이 온다고 했어요. 골다공증은 뭐를 먹어야 된다? 비타민 D와 칼슘을 먹어주는 게 좋겠죠. 햇볕을 쬐면 자체적으로 비타민 D가 생성되죠. 그리고 가벼운 걷기, 산책, 조깅 좋고요. 금연하셔야 됩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섭취하는 게 아니고 줄이셔야 돼요. 커피 많이 먹으면 뼈 녹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카페인은 골다공증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골다공증에 좋다. 14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는요. 비타민 D 플러스 칼슘입니다.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돼요. 철 좀 들어라 C. 철 분재는 비타민 C랑 먹었어요.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요렇게 우리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15번 퇴행성 관절염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 수영이었어요. 수영 또는 수중 운동. 수영이나 걷기, 체조도 좋습니다.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 둘 다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예요. 하지만 걷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 수영이 더 좋고 또 골다공증이 있다고 한다면 걷기가 더 좋다. 둘 다 걷기는 가능하다. 걷기는 둘 다 가능은 하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면 수영이 낫고 골다공증이 있다면은 걷기가 더 좋다 이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걷기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걷는 건 다 좋다. 16번 다음 보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화 상태.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진다.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하다. 이거 뭐죠? 관절이 퇴행되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아프죠. 또 너무 많이 활동하면 더 아픕니다. 노인한테 가장 흔한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이다. 무릎이나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근골격계 질환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노인이 가장 많이 아프다고 하죠? 추간판, 디스크가 오그라들어서 키도 줄어들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는 거. 퇴행성 관절염, 아침에 많이 아프다, 쓸수록 많이 아프다 그랬어요. 수영이 좋다. 또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체중을 부하해서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걷기가 가장 좋고 비타민 D를 섭취해라.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 있는 노인이 넘어지거나 낙상하면 고관절 골절이 생긴다는 거. 심장의 수축력 저하 요것만 보면 사실 답이 딱 나와요. 뭐가 나와요? 수축력 저하면은 심부전입니다. 심장이 부전, 원활하지 않은 게 심부전이에요. 저산소증이 오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심부전,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심부전의 증상을 물어봤어요. 언어장애, 보행장애, 의식혼돈, 흉통, 손발의 통증, 뭘까요? 의식혼돈입니다. 언어장애나 보행장애는 뇌졸중인 경우에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더 많이 오고 있고요. 흉통은 심장이 아픈 거, 협심증인 경우가 많고요. 손발 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어요. 하지만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저산소증이 오고 의식이 혼돈됩니다. 그리고 현기증이 나요. 호흡이 곤란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심부전의 증상이라는 거. 의식이 혼돈되고 현기증, 호흡 곤란이 온다. 저산소증이 오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부전 하면 여러분 뭐 기억나시죠?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5가지가 우리 교재에 있었어요. 뭐죠? 간, 심신, 갑부. 이게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었죠? 간, 간경화. 심,
신부전, 신장부전, 이거 역시 신부전입니다. 이거는 신장의 부전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 되겠어요. 간심신 갑부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금지가 아니고요. 제한하라, 웬만하면 먹지 말아라, 의사가 먹으라는 만큼만 먹어라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이거 뭐라 그랬죠? 심부전이라고 했어요.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허약감,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일상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숨이 차다 그랬습니다. 신체 조직의 대사 요구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을 심장에 보내지를 못해요. 이 수축력이 뭐죠? 심장에서요, 피를 쭉 짜줍니다. 피를 쭉 짜줘서 전신을 돌아요. 전신을 돌아서 더러워진 피를 다시 끌고 들어와서 정화시켜서 다시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서 펌핑해서 혈액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수축력이 저하돼. 꾹 짜주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이 안 되겠죠. 순환이 안 되니까 허약해지고 호흡이 곤란되고 뭔가 순환이 안 될 때 더 붓는다는 거, 그리고 숨이 찹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준다. 수축력이 저하됐다 하면은 심부전이에요. 심장이 부전하다.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2. 두통증의 증상이 없으면 약을 중단한다. 3. 혈압이 상승할 때만 약을 복용한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먹으라고 했잖아요. 4. 혈압이 조절되어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한다. 고혈압은요, 항상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조절돼도 약을 먹어라 이것입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먹어야 되지 마음대로 이 약을 더 먹거나 덜 먹거나 중단하거나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전날 복용하지 않은 약은 다음날 2회분을 복용한다. 약은 따블로 먹지 않습니다. 인삼이나 홍삼, 고혈압과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인삼 같이 먹지 말아라. 또 자몽 주스랑 고혈압약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몽 주스랑 혈압약 먹지 말아라. 인삼과 혈압약 먹지 말아라. 이게 우리 국가고시에서 물어보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가 뭘까요? 1. 지방량의 감소. 심장의 수축력 증가, 감소되죠? 간의 대사 능력 감소, 위장의 위산 분비 감소,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요거 맞죠? 노인은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죠. 신장은요, 우리 몸에서 배설을 해줍니다. 약을 먹으면 간에서는 해독을 해주고요. 신장에서는 이거를 배설을 해줘요. 근데 배설이 안 돼. 어떻게 됩니까? 쌓이겠죠. 그래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노인은 뭐라 그랬어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까? 둔감합니까? 민감하다고 했어요. 그쵸? 또 피부는 피하 지방이 감소돼서 기온에 민감하다고 했죠.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해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다 거의 웬만한 게 감소해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피부가 얇아져서 지방이 감소돼서 기온에도 민감하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돼서 당이 잘 안 떨어진다. 그래서 당뇨가 잘 생긴다.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된다. 여기까지 알고 갈게요.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신장의 배설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인성 질환이요. 1.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용이하다? 어렵죠. 2. 질환의 경과가 빠른 급성 질환이 많아요. 길고 만성 질환이 많다. 3. 질환의 원인은 명확하나 치료가 어렵다? 명확하지 않죠. 늙어서 그런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불명확하다. 치료가 어렵다.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 설사한다고 의식장애 일으키지 않잖아요. 노인들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5. 약물의 배설이 빨라.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다. 약물에 대한 배설 능력이 저하되죠. 그래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고 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어렵다. 질환의 경과가 길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다. 질환의 원인은 불명확하며 치료가 어렵다. 약물의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했습니다. 2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심혈관계예요.
혈압이 저하됩니까? 혈압은 상승한다. 심박동수는 감소한다. 심장 근육의 탄력성은 감소하고 최대 심박출량은 증가한다. 감소하죠. 5.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혈압이 높아진다. 고혈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이 먹고 높아지는 거, 좋아지는 거 말고 다 감퇴되고 떨어지는데 높아지는 것은 혈압이다. 그게 바로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혈관의 저항이 증가해야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다, 고혈압이다. 같은 말이 말초 혈관의 저항 증가입니다. 이 비슷한 용어를 아셔야 돼요. 3번 욕창 초기에 피부 홍반이 나타날 때 돕는 법은 욕창은 초반에 피부가 붉으스름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1. 욕창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이거 나쁜 방법 아니죠? 2. 피부 변화 있는 부위에 파스를 붙인다. 파스를 붙이면 자극이 가죠. 파스를 붙이지 않는다. 3. 춥지 않으면 2-3시간 햇볕을 쬐다. 너무 길죠. 따뜻하다고 한다면 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4.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번갈아 쓰며 말라준다. 찬바람은 없어요. 감기 걸립니다. 따뜻하다고 하기보다는 미지근한 바람입니다. 5. 욕창 부위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댄다. 뜨거운 건 안 돼요. 항상 미지근한 게 좋다. 중용이 좋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이게 바로 욕창 초기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욕창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피부 홍반이 나타난다. 1단계죠. 수포가 나타났어. 물집이 나타났어. 2단계입니다. 괴사되기 시작됐다. 그러면 3단계고요. 뼈와 근육까지 깊이 썩었다, 괴사됐다. 4단계 욕창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도 물어보잖아요. 수포는 2단계라는 거. 24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소화가 안 되겠죠? 1. 청각 기능의 감소. 이거는 감각기계입니다. 청각 기능 감소되지 맞지 하고 답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소화기계 물어봤다는 거예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이거는 감각기계라는 거예요. 2. 기입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저혈압, 순환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혈관계예요.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소화기계 특성은 아니라는 거죠. 3번 근력 운동 능력의 변화? 이거는 뭘까?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4. 위액의 산도 저하.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화기계의 특성이에요. 5. 감각 인지 능력 저하. 신경계 질환이죠. 감각 인지 능력의 저하. 신경계 질환 뭐가 있었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이 있었다. 소화기계의 특성은 위액의 산도 저하. 타액과 위액이 안 나온다. 위액이 산도가 저하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25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약물의 대사 능력 증가예요. 약물이 대사가 잘 됩니까? 잘 안 빠져나가겠죠. 감소합니다. 2. 지방 흡수력의 감소. 요거 맞아요. 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는데 그게 감소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지방 흡수가 잘 안 된다. 노인은 그래서 지방을 조금만 먹어라 하잖아요. 타액과 위액의 분비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직장벽의 탄력성은 마찬가지로 감소된다. 탄력이 없다.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해요. 유일하게 잘 느끼는 게 쓴신이라고 했죠. 잘 느끼지 못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단짠은 못 느껴요. 그래서 음식이 달고 짜진다는 거 못 느끼니까 자꾸 설탕 넣고 소금 넣어서 달고 짜지고요. 쓴신은 잘 느껴요. 아이고 쓰다, 아이고 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한다. 왜? 잘 느끼니까. 그래서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는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된다. 요것만 맞겠습니다. 약물의 대사 능력 감소, 타액과 위액의 분비 감소,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쓴, 신은 잘 느끼고 단짠은 못 느끼죠. 26번 대상자가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될 때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탈수하면은 수분 보충해줘야 됩니다. 차가운 흰죽을 먹인다. 찬 음식은 피해야겠죠. 상온의 음식 또는 약간 따뜻한 음식이 더 좋습니다. 2. 우유 섭취량을 늘린다. 우유 먹으면 뭔가 유제품 먹으면 설사 더 하지 않나요? 3. 식이섬유 고지방을 준다. 식이섬유가 오히려 더 밑으로 쭉쭉 빼내줘서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고지방, 지방은 아니다.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나 이런 지방 음식, 섬유소는 피하는 게 좋다.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시킨다. 지사제가 설사를 멈추는 약이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하는 거지 요양보호사 임의로 복용시키지는 않아요. 5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수분을 제한하는 질병이 아닌 이상은 요실금이든 설사로 인한 탈수든 수분은 충분히 보충해 줘야 됩니다. 탈수하면은 수분 보충,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이게 항상 세트로 가게 되어 있어요. 27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기침 반사가 증가한다? 증가하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뭔가 이물질이 낀 것을 기침에서 빼내주니까요. 기침 반사가 감소해서 흡인성 폐렴이 많이 걸리잖아요. 폐순환량은 당연히 감소하죠. 섬모 운동의 증가가 아니라 저하됩니다. 섬모 운동은 우리 몸에 나쁜 것을 이렇게 필터 역할을 해주는데 감소하니까 더 많이 걸러주질 못한다는 거. 기관지 내 분비물은 당연히 더 많아집니다. 길 가다가 할아버지들 코 휴지도 없이 칵 풀잖아요. 가래 칵칵 뱉고요. 분비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호흡 근육은 위축된다. 숨 쉬는 게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다는 거. 28번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만성 기관지염은 뭐죠? 이 기관지가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가 좁아져요. 숨쉬기가 힘듭니다. 점액성, 화농성 가래나 끈적한 고름 가래가 나와요.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이렇게 배출해야 되고요.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1. 습도를 높게 해준다. 적당한 게 좋습니다. 40에서 60%의 습도가 좋다. 공기 정화를 위해 방향제를 뿌린다. 공기 정화하는 거 좋은데요. 방향제가 아니라 뭐요? 공기청정기를 놔야겠죠. 3. 똑바로 누워서 안정을 취한다. 뭔가 호흡이 안 된다고 하면요. 상체를 올려주는 자세가 좋습니다. 숨을 빠르게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적당히 호흡하게 하고요.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기관지 내 가래를 뱉게 한다. 요게 가장 적합한 답이겠어요. 기관지에 염증이 있다고 한다면 화농성 가래나 기침을 배출시킨다, 금연한다, 공기청정기를 해준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좋다. 호흡기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습도를 더 높입니다. 55에서 65%까지 높일 수가 있어요. 29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옳은 것은?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다 하면 딱 나옵니다. 뭐예요? 천식이잖아요. 기관지벽에 부풀어 오르고 근육이 수축해서 기관지가 좁아진다. 기관지가 협착된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하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알레르기 하면은 천식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왜? 꽃가루, 동물의 털 요런 것에 의해서 기침이 엄청나게 나는 게 알레르기죠. 그러면 회피요법을 해야 돼요. 나를 이 알레르기 일으켰던 물질로부터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레르기 하면 천식, 쌕쌕거리는 호흡음, 천명음 그러면은 천식으로 연결하세요. 천식이 가장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었다. 천식은 기관지의 그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기관지 벽이 붓거나 기도가 좁아져요. 꽃가루, 강아지털, 고양이털, 먼지 조심해야 되고요.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하면 기침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거 침구류는 먼지나 찐득이를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우리 다 뭐 미지근한 물로 욕창 관리했잖아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그거는 바로 천식, 침구류가 되겠습니다. 찐득이 없애야 되니까요. 30번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기에 객혈과 가슴 통증이 있다? 초기에는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주기적으로 객담 검사를 실시한다? 나쁘지 않죠. 일단 보류할게요. 아침에 고열이 나타나고 저녁에 열이 내린다? 뭔가 틀린 것 같죠? 고열은 오후에 고열이 나타나고 늦은 밤에 열이 내립니다. 오후에 고열, 늦은 밤에 열이 내린다. 4. 결핵약제를 일주일 정도만 복용하면 완치가 된다? 결핵약제는요, 항결핵제를 먹이는데요. 내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결핵약을 먹이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복용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짧게는 6개월부터 2년까지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만 복용하면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서 결핵은 걸리면 간이 상한다 이런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복용 기간이 길다는 거. 결핵은 감염성이 없는 유전병이다? 아닙니다. 결핵은 감염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호흡기계 질환이죠.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2주 이상 기침과 흉통이 있다고 하면 결핵을 의심해 봐야 된다. 여러분이 집에서 2주 내내 기침했잖아요. 이비인후과 갑니다.
기침 얼마나 했어요? 2주 정도 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결핵일 수 있으니까 폐 엑스레이 사진 한번 정형외과 가서 찍고 오세요. 이런단 말이죠. 오후에는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이 된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왜? 결핵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요?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방사성 촬영을 합니다. 왜? 접촉하자마자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왜?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주 후 또는 1개월 이후에 검사한다. 뭔가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맞다는 거예요. 결핵 전폐가 우려될 때는 마스크, 장갑, 가운 등을 착용을 합니다. 요양보호 업무를 그만둔다? 답이 틀려요. 그 대상자는 누가 돌봐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본다. 여기까지 알고 가실게요. 결핵은요, 초기에 대부분 증상이 없다. 무증상이다. 주기적으로 객담 검사를 실시한다. 오후에는 고열 증상이 나고 늦은 밤에는 열이 내린다. 항결핵제는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비교적 길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